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네, 공휴일에는 뭐 하세요? 사무실은 쉬는 날이실 테고. 저만 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다 일하죠. 평생의 일이에요, 손수호 변호사는. 3일절에는 더 네. 여유롭게 일할 수 있죠. 어쨌든 일. 네, 어쨌든 할 때예요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누리시기를 언젠가는 손수호 변호사도. 저녁도 여유 있게 먹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사시네요. 긍정적인 삶. 지금은 아직은 일할 때죠. 네, 감사히 일해야죠. 정말 부지런한. 손탐정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3.1절에도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오늘 주제를 좀 어떻게 3.1절과 관련된 걸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라지도록 하겠다. 저도 기억납니다. 이 말. 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해야 할 정도라면 실제로 친일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 어렵게 살고 뭐 병을 앓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사는지는 그러고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취재해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탐정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 누굽니까? 네, 첫 번째 매국노 중에서도 최고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 빼고는 매국노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죠.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아시죠? 독립신문. 네,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네. 1897년 11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완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완용은 대안에 몇째 아니 가는 재상이다. 독립신문이 이완용의 애국심을 칭찬한 겁니다. 또 독립신문이 네, 이완용은 우리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걸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용이요,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고 또 독립문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이완용 글씨라는 설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가짜뉴스를 썼을 리는 없고 네, 그렇죠. 한때는 존경받는 애국자가 맞았다는 얘기네요. 명망 있는 지식인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애국은 정말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무부 장관 격인 외무대신으로 일하면서 외국에 이권을 넘겨줍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됐어요. 그 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참패하는 걸 보고 본격적인 친일 행보를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안등기약, 1910년 한일병탄까지 주도하면서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돈을 아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 다 챙긴 거예요. 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되파는 방식, 딱 부동산 투기죠.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경성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때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땅을 소유했고, 개인이? 네, 전국에 이완용 땅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파악된 현금 자산만 또 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가치로는 6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만 600억 원. 땅은 여의도 면적의 8배. 그렇죠. 이완용 땅을 밟지 않고는 전국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할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 팔아서 자신은 떵떵거리고 산 거네요. 권력과 부를 다 이제 손에 쥐고 누리다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해방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9세면은 지금 69세면 빨리 사망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69세면 장수 누린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럼요. 게다가 해방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사람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완용 일가가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98%를 해방 전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도 일단, 또 이게 돈에 뭔가 이제가 밝았네요.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현금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 후에 어디로 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또 1992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서울 부가연동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호 제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30억 원에 바로 팔아서 예.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재산을 해방 후에 환수하기는커녕 친일파 후손한테 땅을 되찾아준 셈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죠. 예. 그리고 서명운동, 이완용 재산 몰수하자라는 서명운동도 있었고요. 예. 이걸 계기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가 환수한 이완용 일가의 땅은 1900제곱미터, 약 3,300평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재산의 땅이?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전체 땅의 0.05%. 아주 극히 일부인 거죠. 0.05%? 네. 0.5도 아니고 0.05%. 와. 나머지 친일 재산은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일 행위로 만든 재산이 버젓이 대물림이 되고 심지어는 더 얻겠다고 네.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벌인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완용.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탐관오리의 대명사 민영휘. 민형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1852년 서울생이고요. 이제 당시에 민씨 일족이 실권을 잡고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예. 또 민영휘의 아버지가 민두호라는 사람인데요. 민도 역시 이 민씨 세도를 이용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당시에 쇠갈고리. 네, 민씨성을 가진 쇠갈고리죠. 굉장히 직접적인 별명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네. 민영휘 역시 민초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았는데요. 1930년대에 조선 최고 갑부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예. 또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서 주요 관직에 올랐는데 이게 1894년 가보농민 전쟁에서는 청나라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하는 친청파였어요. 예. 그러다 경술국지 직후에는 또 일제에 부역하기 시작하거든요. 친일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네. 또 아부에도 탁월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요. 말로만 듣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고종에게 선물을 하고요. 이제 광성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예. 그러자 고종이 휘문의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려줄 정도로 총애를 받았죠. 그 이 휘문의숙이 지금 휘문고등학교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휘문의숙 교정에다가요,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전에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 근대기 최초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동상이 민영휘 동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동상이요. 다른 동상들은 이제 전쟁 물자로 다 공출되고 파괴됐지만 이 민영휘의 동상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민영휘 이 사람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해방 전에 죽었다면서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해방 10년 전인 1935년에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위세를 떨치던 민영휘가 죽었는데도 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장례를 아주 초라하게 치러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 후손들 어떻게 지내요? 민영휘 후손들. 네, 민영휘가 친일로 얻은 권세와 재산이요.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문제없이 내려갔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예, 지금 그러니까 휘문중고등학교는요. 서울 대치동. 네. 정말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풍문여고도 후에 설립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자손들 상당수가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후손들끼리 또 종로 한복판에 노른자위 부동산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200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가 이 민영휘로부터 대물림된 재산,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후손들이 재산을 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재산 환수 작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환수 못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환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 친일 재산인 걸 뻔히 아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건지를 알면서도 환수할 길은 없는 상황. 뭐 국민들 들으면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완용, 민영휘 거쳤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자발적 창씨 개명자 1호 노다대감. 노다대감이란 이름은 저는 생소하네요. 누구예요? 네,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 반역자. 바로 송병준입니다. 송병준 이름이 노다대감이었어요? 노다헤이치로라는 일본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을 한 건데요. 조선 말기의 무관이자 정치인이죠. 또 정미 7적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도 지냈고 나중에 일제로부터 백작자기까지 받습니다. 특히 송병준이요. 일본 총리와 히로부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가서요.
1억 5천만 엔을 주면 조선을 팔아 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 땅과 2천만 명을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건 정말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예. 믿기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야사가 아니고 네. 진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정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런 정사입니다. 네. 진짜 매국노네. 매국노 중에 매국노네요. 송병준도. 그렇습니다. 이제 민영환 집안의 직계구로 있다가 무과에 합격했는데 예.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일본 무역회사와 합작해서 부산에 상점을 차립니다. 이게 친일 합작 기업 1호로 볼 수 있겠고요. 당시에 군중들이 분노해서요. 이 상점을 때려 부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 후에 일제 지시에 따라서 일진회를 만들고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원한다라는 여론 조작까지 합니다. 조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일본이 지배해 주는 거다. 그렇죠. 여론 조작을 한 거죠. 또 매국의 대가로 백작자기 이분은 물론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기는데요. 이제 고종은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대신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국채보상운동 방해 공작까지 합니다. 또 민영환이 자신을 돌봐줬는데요. 이제 국권 피탈로 상심하고 자결했죠. 가족도 남고 재산도 남았는데 이 남은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요. 뭐 은인이든 친구든 가릴 거 없이 주변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도 이제 송병준 일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수천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이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송종헌이에요. 예. 당시에 전국적인 세도가로 행세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해방이 되고 용인의 대저택 또 이제 전답을 급히 처분하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송병준의 아들 중에 하나 송준헌은 네. 반민특위 조사 중 사망. 네, 송종헌.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송병준의 손자인 송돈호가 등장합니다. 예. 이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1990년대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송병준 토지를 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옥중에서 사망을 하니까 뭔가 토지가 어딘가 막 있긴 있는데 네. 뭔가 부정확하게 넘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손한테.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되찾는 소송을 했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토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되고 또 실제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예. 당시에 문제됐던 땅이요. 서울 상암동에 60만 평, 인천 부평에 30만 평, 또 강원도에도 200만 평.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요. 이게 송병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죠. 예. 그런데 이걸 송돈호 손자가 바로 찾아가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한 단계 하나를 거칩니다. 어떻게 거쳐요? 네, 중간에 브로커와 이 후손들이 짜고요. 기부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게 기증하는 그런 그 서류를 만드는데요. 즉 기부를 받은 단체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결국은 그렇게 단체가 땅을 찾은 다음에 송돈호와 브로커가 반반씩 나누는 소송이었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어떤 단체 A라는 어떤 자선 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놓고 기증 단체가 국가가 내놓어 하니까 아니 나 지금 이거 기증받은 건데 내가 왜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반반씩 나눠 가졌다는 거군요. 실무에서는 이걸 이제 원쿠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언론 취재로 들통났어요. 그러자 이제 손자 송돈호가요 국가에 땅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송돈호의 배다른 형 송준호가 국회 찾아가서 이제 국가 헌납 동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97년에. 하지만 송돈호는 몰래 숨어서 땅 찾기 소송을 계속합니다. 2002년에 인천의 부평에 있는요 미군 기지가 국가에 반환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포함한 일대가 모두 송병준의 소유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친일파 재산 빼앗아가는 그 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냈었죠. 뻔뻔한 모습이죠. 예, 저희가 기억해요. 헌법소원 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 벌이는 친일파 후손들. 저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이걸 허용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땅을 되찾아서 바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뒤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주목을 받았죠. 16건의 소송 중에 8건에서 승소합니다. 친일파 후손이? 네.
당시에 어떤 특별한 법령도 없었고요. 또 국민정서나 법과운정과는 별개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법이 바로 이 친일파의 재산을 우리가 환수하자라는 특별법이었던 네, 거잖아요. 2005년이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친일 후손들의 땅 찾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에요. 매국노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시점을 러인전쟁 개전시라고 봐요. 러인전쟁이 열린 시작된 날, 예.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걸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 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정한 환수 대상이 안 돼요. 그나마 이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긴 합니다만 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일재산 귀속법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희한하네요. 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친일파 후손과 함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토지 브로커들. 아까 짜고 치는 사람들. 네, 또 브로커들과 함께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직 공무원들, 또 지역 건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송병준의 손자 송도노가요. 예. 경찰 관계자, 거물급 조폭과 연결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변호사들도요. 이런 소송하면서도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들 모두 제2, 제3의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따끔한 한마디시네요. 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오늘 3.1절에 참 맞는 주제입니다만 소개하면서도 내내 씁쓸해요. 손탐정의 한마디. 외국 사례를 잊지 말자. 외국은 어땠습니까? 네, 프랑스, 독일에 4년간 지배를 받았죠. 예. 해방 직후에만 부역자 10,000명을 처형합니다. 4년 점령당했는데 4년 동안 식민지였는데도 10,000명을 처형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후 4년에 걸쳐서 7,000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예. 징역형 또 시민권 박탈 처분을 10만 명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도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하는데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 나치 협력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1870년에 폐지했던 사형제도를 특별히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0명 이상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무려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반민특위가 약 700명을 조사해서요. 약 300명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징역형 13명, 공민권 전리 18명. 공민권 정리 18명. 네. 나머지는 무죄와 형면제. 이러니 친일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아휴, 부끄러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덕을 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제발 좀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탐정 손소, 지금까지의 손소 탐정 그 내용 중에 오늘 가장 저는 찹찹한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또 얼른 가서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소였습니다.